도시의 재구성 차원에서 또는 도심의 재구성 차원에서도 상당히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 미국 금리에서 모든 게 다시 시작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산 지역 부동산 시장의 소비 심리 지수가 석 달 연속 하락하며 9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이 나오고 있지만 거래 절벽이라 할 만큼 시장이 얼어붙었습니다. 전문가 모시고 올해 부산 부동산 경기 짚어봅니다. 전문가 두 분 나오셨습니다. 서정열 영산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혜신 솔렉스 마케팅 부산지사장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올해 부산 부동산 시장 현황이 좀 어떻습니까? 매물은 많이 쌓이고 있고 거래는 부족한, 거래 건수는 상당히 낮은 상태를 보이고 있죠. 지난 2023년은 3고 현상이라고 그러죠.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 거기다 또 중동 전쟁이 발발하면서 대외적인 경제 여건, 불확실성이 더 높아졌던 한 해였고요. 2024년도 그러한 기세가 쉽게 꺾이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측면에서 이번 올해 2024년도 2023년의 상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상황이 지속될 거라는 전망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22년 하반기에 미국에서 금리 인상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는데요. 그때부터 이제 국내 부동산 시장도 최악의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지금은 금융위기 이후에 역대 최악의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기존 주택 같은 경우에는 가격 하락되고 거래량 급감하고 있고요. 또 신규 분양 아파트도 미분양이 급증하면서 주택 시장 전체적인 산업 또는 종사하시는 분들 모두가 다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택 가격 변동률하고 가격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는데 작년입니다. 네, 주택 매매 가격 변동률을 보시면은 전국도 3.56% 떨어졌지만 부산은 6.70%가 떨어졌고요. 아파트 하락은 좀 더 심하게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평균 가격의 변동을 한번 같이 보시죠. 3억 4천여만 원에서 3억 1천여만 원으로 떨어졌고요. 전세 가격도 1,700 정도가 떨어진 걸로 나오고요. 월세 보증금도 그렇게 하락한 걸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올해도 이런 하락세가 지속이 되는 겁니까? 2020년 우리 부산 아파트 가격은 28% 정도 올랐습니다. 그리고 2021년에는 연이어서 20% 정도 두 자리 숫자로 올랐고요. 그랬다가 2022년에 들어서야 이제 2% 정도 하락을 했고 지금 말씀하셨던 아파트 가격 중심으로 보면 2023년도에 8% 정도 가격이 하락했습니다. 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의외로 원도심은 좀 강세를 보였다. 그러니까 아파트 매매 가격 측면에서 보면 서구가 우리 부산 전체 평균으로 8% 정도 하락했는데 한 0.11% 정도 상승을 했고요. 네. 전세 가격도 오히려 동구가 한 9.9%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동부산보다는 좀 더 서부산이 떨어졌고 또 중부산은 의외로 약진하는 현상을 보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좀 극단적인 사례입니다만 수영구 같은 경우에는 한 16억 하던 매물이 최근 들어서 한 52% 정도 떨어진 8억 정도의 급락한 사례도 있다고 보니까 시장 상황을 어느 정도 여실히 보여주는 반증되는 사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상당히 올해 한 해도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부동산 시장이 사실 이렇게 침체를 겪고 있는 가장 큰 이유가 고금리부터 시작이 됐지 않았습니까? 장기적인 전망에서 금리가 인하될 것이라는 전망들도 있지만 여전히 고금리 또는 고물가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로 인해서 소비자들의 어떤 소비 심리 자체가 급격하게 떨어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또 앞으로 경제가 좋아질 것이라는 어떤 기대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기대보다는 지금 불안감들이 상당히 큰 상황이거든요. 결국에는 주택을 살 수 있는 경제적인 여유, 심리적 여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어떤 심리적인 상황들이 단기간 내에 바뀌기에는 좀 어렵지 않느냐. 그런 점에서 보면 아마 올 한 해까지도 어떤 부동산의 침체 상황들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부산의 지금 미분양 상황은 어떻습니까? 미분양 물량도 늘고 있고요. 또 악성 미분양이라고 하죠. 중공업 미분양도 지금 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전체적으로 보면 미분양 물량, 중공업 미분양 물량의 80% 정도가
지역, 지방 아파트다라고 한다면 우리 부산도 예외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우려되는 상황인 것이고요. 더군다나 중공업 미분양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매도자들이 내놓는 물건들을 매수자들이 그 가격에 받아주지 않기 때문에 물건이 더 쌓이는, 그래서 거래 건수는 줄어들고 매물은 늘어나는 이런 상황이 지금 이 시장이 선순환돼야 되는데 악순환되는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지금 미분양이 상당히 늘어났죠. 불과 3년 전만 하더라도 신규 분양한 아파트들은 그 미분양으로 넘어가지 않고 대부분 분양에 성공을 했었거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미분양이 급증을 하고 있다라는 거는 현재 이제 시장 상황이 안 좋다는 걸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라는 부분 하나. 또 나머지 하나는 코로나 시국을 지나고 고금리가 이어지면서 지금 분양가 자체가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불과 3년 전만 하더라도 부산은 조정 대상 지역에 적용이 되어 있었고요. 그래서 부산 지역에 공급되는 아파트의 분양가가 2천만 원 밑으로 거의 다 책정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3천만 원 이상, 그다음에 2천만 원 후반대 이런 아파트 단지들이 막 쏟아 나와지고 있는 네. 상황들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분양가가 상승하는 이런 그 악조건 동시에 생기면서 이런 신규 아파트가 주택 구매에 좋은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이 외면하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아마 지금 나와 있는 미분양 숫자도 상당히 높지만 아마 앞으로 공급되는 단지들도 미분양으로 다시 전환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 건설 산업을 하는 건설업체들도 좀 더 어려움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조금 위험한 상황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올해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들이 있는데요. 그중에 세 가지가 눈에 띕니다. 첫 번째가 신생아 특례 대출이 있습니다.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 대상으로 해서 주택 구입 시 1.6에서 3.3% 금리로 최대 5억 원을 대출하고요. 전세의 경우에는 1.1에서 3% 금리로 최대 3억 원까지 대출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두 번째로 신생아 특별 공급 부분입니다.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임신 출산 가구에 특별 공급 자격을 부여한다. 민간 분양의 경우 생애 최초 신혼부부 특공 물량의 20%를 우선 공급한다. 이런 정책이 있고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있습니다. 조성된 이후 20년 이상 된 100만 제곱미터 이상 택지에 용적률 규제를 완화하고 안전진단을 면제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특히 이제 해운대, 화명, 금곡, 신도시 등을 지금 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정책들이 효과가 있겠죠? 네. 네, 저는 있기를 기대합니다. 기대한다고요? 네. 네. 얼마 전에 특례 보금자리론 기본형이 또 폐지가 됐습니다. 근데 그것을 또 대체할 수 있는 상품이 바로 저는 이런 신생아 특례 대출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네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역의 청년 신혼부부가 내 집을 마련하는 꿈을 좀 더 당길 수 있다면 보탬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역시도 우리 해운대 신시가지나 이런 쪽에 그 소위 노후화된 주거지를 개선하는 데는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저는 기대를 합니다. 네. 다만 이 노후 계획도시 특별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용적률을 완화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 용적률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받게 되는 이득은 혜택이. 좀 달라질 수 있다라는 점은 고려할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신생아 특례 대출 같은 경우에 작년에 저희가 특례 보금자리론을 통해서 이런 어려운 시장 상황 속에서도 많은 분들이 또 주택을 구매하는 기회로 삼았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번에는 최근 2년 이내에 출산을 했던 무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적용 대상을 좀 바꿔서 이제 적용을 하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내 집 마련하는 분들은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노후계획 특별도시법 같은 경우에도 재개발 재건축 부분들이 그동안 또 많은 규제를 받아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규제 완화를 통해서 용적률을 사실 규제를 하면 사업성 자체가 이제 조금 개선이 될 수 있죠. 그리고 안전진단 면제를 하게 되면 사업을 못 갈 수 있는 단지들이 또 무산될 수 있는 단지들이 갈 수 있는 그런 선효과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안 좋은 부동산 시장에 손톱을 좀 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좀 되기를 좀 바라고요. 앞으로도 좀 다양한 정책들이 좀 나와서 시장을 좀 개선시키는 효과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변화 중에서 특히 재건축 재개발의 규제 완화가 부동산 시장에 훈풍을 가져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가 좀 높은 것 같은데요. 우리 부산의 입장에서 보면 왜 재개발 재건축이 더 의미가 있냐 하는 것은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원도심 내지는 주거지 중심 지역의 노후 주거지가 대체된다라고 하는 것은 인구가 감소할 때 컴팩트하게 압축 도시를 만들자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저는 도시의 재구성 차원에서 또는 도심의 재구성 차원에서도 상당히 바람직하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산에 지금 많은 곳들이 재개발 앞두고 있습니다. 재건축 앞두고 있고요. 근데 그동안 이런 규제들 때문에 진행을 못했던 단지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규제 완화로 막혀있던 재개발 재건축 사업들이 속도를 좀 내고 그런다고 하면 우리 좀 부산 지역에서도 부동산 시장에 조금 개선되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규제 완화를 통해서 실수요자들이 시장에 나서게 만드는 것이 저는 정부의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올해 또는 내년이 아니라 조금 장기적 관점에서 좀 봐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나눴던 그런 변화들은 조금 그래도 있어 왔던 그런 변화라고 하면은 좀 독특하게 이번에 나온 게 인구 감소 지역 내에 주택을 구입하는 것과 관련되는 정책 변화가 있었습니다. 부산의 특히 원도심이라고 하는 동구, 서구, 영도구 같은 경우에 인구 감소 지역인데 여기에 이제 주택을 하나 구입을 하면 재산세율을 인하하고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12억 원을 적용하고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를 하고 쉽게 또 우리가 언론에서 어떻게 봤냐 하면은 거기 주택을 하나 사면 1가구 2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부산처럼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도시 입장에서는 상당히 고무적인 규제 완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인구가 줄어든다는 것은 그만큼 지역적인 매력도가 좀 떨어진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북한 재개발을 통해서 만약 원도심이 활성화된다는 상황이라면 역외 자본이 들어와서 또는 생활 인구가 늘어날 수 있다는 점. 그러니까 지금 행안부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인구 감소 지역 지원 특별법이라는 걸 통해서 생활 인구 개념을 도입을 했거든요. 그렇죠. 생활 인구 그런데 개념. 북한 재개발을 통해서 오피스 빌딩이 만들어지고 거기에 일자리가 생겨서 서울에서 수도권에서 만약 사람들이 내려왔을 때 원도심에 거주할 확률이 높다라고 한다면 그분들은 일가구 주택에서 배제된다면 나름대로 메리트가 있는 규제 완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사실은 이번 정책을 보면 그 실효성적인 측면에서는 효과는 크게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인구 감소 지역에 집을 사세요. 그러면 혜택을 줄게요라는 건데 지금은 이 혜택 때문에 소비자들이 주택을 구매할 수 있는 그런 단계 상황이 아닌 거죠. 고금리로 인해서 대출에 대한 부담, 그다음 경제 상황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주택을 사지 않는데 과연 이런 인구 감소 지역에 집을 사서 일부 혜택을 가지고 구매를 할 것이냐라는 점에서는 약간 이 실효성이 떨어지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먼저 들고요. 사실은 이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따로 해서 좀 실질적인 대책을 좀 만들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인구가 사라진다?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은 거기에 주거 인프라를 확충하고 사람들을 살기 좋은 곳을 오히려 만드는 데 집중을 하는 게 더 필요할 것이며 또 하나는 주택을 사게끔 한다 그러면 뭐 양도세를 면제해 주든 취득세를 면제해 주든 이런 구매하는 구매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는 정책들이 좀 나와야 되는데 그런 실질적인 혜택보다는 약간 다른 부분들이 결합되어 있는 느낌이 들어서 이런 정책 효과는 조금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정부가 바뀌면 정책의 연속성이 없이 지난 정부에 있었던 정책을 확 바꿔버리는 이런 우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이미 반면교사로 한번 경험을 했습니다. 임대주택 사업자 제도를 문재인 정부 내에서 만들었다가 문재인 정부 내에서 없앴죠. 그런데 지금 이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한 일가구 주택 배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만약 혜택을 받습니다. 그런데 만약 정권이 바뀌면 또 세금을 물린다 또는 일가구 2주택에서 배제를 안 한다라고 한다면 그건 국민적 저항에 저는 부딪힐 거라고 봅니다. 정권에 대한 문제도 사실은 있는데 시장 상황에 따라서 이제 바뀌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인구 감소 지역에서만 포커싱을 놓고 보면 인구가 늘게끔 만들어줘야죠. 그런 부분들에서는 뭐 어느 누구도 절대 반대하는 입장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들은 연속성을 가지고 그 지역이 앞으로 발전을 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활성화될 수 있게끔 하는 부분들은 저희들도 잘 감시를 해야겠지만 정부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약속을 좀 해주고 일관성 있는 정책을 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정책이 나와가지고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주는 그런 것도 가능은 하겠죠? 4월 총선 앞두고. 학술적으로도 총선이나 대선이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것이
어느 정도 증명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네네, 실제 네. 그렇습니다. 네네. 지금 올해 들어서 처음으로 일십대책이라고 정부가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실효성 측면에서는 조금 의문을 제기하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만큼 지금 경제 여건이 녹록지 않다는 것이기 때문에 총선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지역 경제 또는 우리나라 경제가 제대로 굴러갈 수 있도록 규제 완화를 통해서 실수요자들이 시장에 나서게 만드는 것이 저는 정부의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 상황이 너무 안 좋거든요. 시장 개선할 수 있는 뭔가 정책을 나와야죠. 그리고 총선이라는 게 결국에는 국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또 큰 이벤트이지 않습니까? 그런 거 앞두고 시장이 개선될 수 있다고 하면 다양한 정책들이 나오고 또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 계속 도움이 되는 그런 방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부산, 울산, 경남의 그 아파트 입주 물량에 대한 통계가 있습니다. 경남은 그래도 어느 정도 유지를 하고 울산도 뭐 심각하게 꺾이지는 않는데 부산의 입주 물량이 굉장히 줄어드는데 올해쯤 집을 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세요? 네. 다 궁금해합니다. 지금이 무릎일지 바닥일지 이제 궁금해하는데 첫 번째 시장적인 측면, 가격적인 측면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자금 마련하기가 지금 수월하냐라고 생각하면 지금 LTV, DTV 여전히 적용을 다 받고 있죠. 그래서 대출을 받는 게 쉽지가 않아요. 거기에다가 저 금리가 비싸기 때문에 이자 내기도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면은 누구라도 주택을 사야 될까요?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지금 사야 됩니다라고 말하기가 상당히 어렵죠. 그래서 뭐 똑같은 입장에서 보면 아직은 좀 기다려도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럼 언제까지? 첫 시작이 미국 금리가 인상하는 것부터 시작을 했으면 어느 정도 이 경기 개선을 위해서 금리를 낮추고 또 시장에 더 자금이 풀리는 순간들이 분명히 올 것이다. 그러면 그 시점까지는 저는 좀 관망세를 가지고 여유를 가지고 지켜보셔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작년에 특례 보금자리 이번에 이제 신생아 특례 대출 같은 부분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자금을 활용하는 면에서는 상당히 큰 도움이 되겠죠. 네. 자, 그리고 어느 정도 가격 하락 이런 부분들이 2년째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바닥 다지기를 어느 정도 하고 있다. 그러면 앞으로 떨어지는 금액들이 큰 폭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면 오히려 내 집 마련을 또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2020년, 2021년을 전후한 부동산 시장과 관련돼서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전까지는 감으로 해도 다 돈 벌었다. 그런데 지금은 2020년, 2021년 급격하게 부산이 20%대, 28%대 오르는 시장은 어쩌면 10년 동안 올라야 될 가격이 그 짧은 기간에 올랐다는 네.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 피해를 또는 그 문제를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떻게 해결할 거냐. 시장 전망을 해봐라. 난감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그래서 저는 이전 시장이 감으로의 부동산 시장이었다면 저는 지금부터는 부동산은 과학이다. 아까 데이터 보여주셨어요. 불경 아파트 입주 물량 추이에서 2025년에 8,746세대 공급하는 거로 좀 돼 있거든요. 네네. 이거 입주 예정 물량이거든요. 그런데 그 전에 2024년에는 15,000세대였습니다. 그러니까 15,000세대에서 8,000세대면 상당히 물량이 감소된 것 같지만 입주 예정 물량이란 것은 이미 2, 3년 전에 분양을 했던 물량이 입주하는 것이고 올해 또 분양을 23,000세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 부산 지역은 한 해 동안 한 15,000세대 정도가 수요량입니다. 네. 그런데 이미 그것을 넘는 계획 물량, 물론 계획 예정 물량이긴 하지만 있다는 얘기는 업체에서 특별하게 문제가 없으면 공급하겠다라고 지금 시점을 정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저는 연차적으로 우리 부산의 필요 소요량은 어느 정도 확보된다. 그렇다면 가격이 급격하게 떨어지거나 오를 가능성은 없다라는 측면에서 관건은 금리입니다. 금리가 지금 뭐 대출금리 주담대는 뭐 6%까지도 올라갔었는데 지금은 신생아가 특례 같은 경우에 1.6%에서 3%대예요. 그러면 금리가 사실은 미연준에 낮추지 않더라도 이게 시점이 중요한 것은 맞지만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뭐 지금 상황에서 그런 특례적인 금리를 적용해서 나서는 것도 저는 나쁘진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청약통장 가입자 현황에도 좀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같이 보시면요. 재작년에 2,700만 명이었는데 작년 10월 같은 경우에는 2,575만 명이 현재 가입을 하고 있는데 청약통장 해지를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우리나라에는 청약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 청약 통장이 없으면은 아파트를 분양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청약 통장의 가입자 수가 떨어진다 또는 해지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 새 아파트를 청약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들이 커지는 거죠. 그럼 결국에는
이 분양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관심도가 떨어지는 거고 그 이유는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시장이 안 좋은 부분도 있고 전체적으로 가격이 상승하면서 앞으로 내가 기대할 수 있는 시세 차익이 떨어진다는 부분도 있을 거고요. 결국에는 분양 시장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다는 걸 뭐 이야기해 줄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이제 분양 시장도 과연 과거처럼 화랑을 유지할 거냐? 라는 부분에서는 저희가 물음표를 네.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오히려 장기 가입자라면 청약 통장 유지하시라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기 가입자 같은 경우에는 일반 가점제에서 동점제가 발생했을 때 추첨제로 했던 것이 지금 바뀝니다. 장기 보유한 통장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우선권을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청약을 하지 않으시더라도 청약 통장만큼은 장기 가입자라면 갖고 계시라는 말씀 드립니다. 작년에 그 전세 사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래서 전세 시장이 얼어붙었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입주 물량의 수요 공급의 부분이 전세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 걸로 보십니까? 모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세 가격 우리 부산 지역은 더 떨어졌거든요. 매매 가격보다. 그렇다면 저는 전세 물건 수급에는 문제는 없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전세 사기라고 하는 것이 서울 수도권의 전세 사기 문제와는 부산은 좀 다르다. 물론 부산에서도 100억대 사기 일어나면서 중개인과 공모한 문제는 저는 좀 심각하다고 보고요. 그런 중개인한테는 사실은 벌칙이나 이런 벌금 규정을 좀 네네. 강화해서 네네. 그것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출구를 좀 마련할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통상적으로는 뭐 이렇게 흘러갑니다. 입주가 물량이 많으면 전세 가격은 좀 떨어지죠. 네. 네, 그리고 입주 물량이 줄어들면 전세 가격은 올라가는 뭐 이런 흐름들을 보이고 있는데요. 자, 지금 같은 경우에 전세 시장은 예전에 비해서 인기가 상당히 떨어졌죠. 그다음에 전세를 다 현금으로 하질 않아요. 전세 자금 대출이라는 걸 상당히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런데 역시나 고금리가 되면서 전세 자금 대출도 이자가 부담스러워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비싼 전세는 또 꺼려하죠. 전세 사기에 연동을 시켜서. 그리고 전체적인 분위기가 매매가가 떨어졌으니 전세가도 떨어져야 된다는 인식들이 많아요. 그래서 실제 전세가를 상당히 높게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집주인들도 전세를 갱신하거나 아니면 새로 계약을 맺을 때 기존의 전세 가격에서 오히려 낮춰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전 같으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량이 작아진다 그럼 전세가가 오를까를 걱정을 해야 되는데 사실 지금 상황에서는 이런 어떤 전체적인 입주 물량이 줄어듦에도 불구하고 전세가가 상승할 거라는 걱정들은 크게 안 하셔도 될 것 같다. 오히려 반대 상황으로 지금 입주 물량이 늘어났으면 전세가는 더 떨어질 수 있었겠죠. 그래서 오히려 지금 전세 입주 물량이 줄어든 것이 전세가 하락을 어느 정도 좀 방어하는 그런 효과를 좀 발휘하고 있지 않은가라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전문가분들이 이렇게 뵈면 항상 한 가지 질문 꼭 하고 싶거든요. 언제 사면 됩니까? 혹은 지금 팔아야 되나요? 지금은 조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좀 지켜봐라. 네, 그러면 지켜보십시오. 언제쯤 한번 마음을 결국에 미국 금리에서 모든 게 다시 시작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뉴스 열심히 보시면 힌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역시 금리죠. 네. 금리가 미 연준에서 올 하반기 정도에는 낮출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으니까 저는 상저하고를 기대합니다. 네. 그런데 우리 부산 지역은 상저하고 플러스 내년 상반기까지 한번 시점을 보시라는 말씀 드리고요.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은 우리가 거래 달인으로서의 주택이 아닌 가족과 함께 사는 집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신년 새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두 분 정말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한 주간 주요 뉴스를 분석해드리는 뉴스앤이슈. 오늘도 부산시의회 이준호 의원, 서지원 의원 두 분 함께합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최근 법원이 전세 사기의 일부 책임이 중개인에게도 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비슷한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021년 부산 진구 한 오피스텔에서 100억 원대 전세 사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피해자만 90여 명. 계약 당시 이 오피스텔에는 근저당만 건물 가격의 80%가 넘는 88억 원이 잡혀 있었습니다. 5층부터 7층까지 21억 원,
나머지 층에 67억 원이 나누어져 설정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공인중개사들은 이 사실을 임차인들에게 정확히 알리지 않았습니다. 모르는 사람이랑 집계약을 할 때 세입자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사실상 공인중개사밖에 없잖아요. 피해자 85명은 공인중개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는데 법원이 최근 피해자 손을 들어줬습니다. 중개인들에게도 보증금 중 30%를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본 겁니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임차인에게 위험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여러 법적 조치 또는 위험 대비책을 적극적으로 조언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공인중개사는 단순히 등기부에 기재된 근저당권의 존재에 대해서만 알려주는 것으로 설명 의무를 다하는 것이 아니라 보수적인 관점에서 임차인들이 전세금 회수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서까지 확인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공인중개사들은 이번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법원에 최근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전세 사기 아이템 여러 번 우리도 좀 다루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도 또 전세 사기가 부산에서 발생을 하고요. 부산시의 전세 사기 전체 규모가 파악된 게 혹시 있습니까? 올해 1월 12일 기준으로 해서 전세 사기에 대한 피해를 신청한 세대가 1,546건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보증금 같은 규모도 1,546억 원 이상 정도가 될 것으로 지금 보이는 상황입니다. 결정이 된 피해 사례는 1,124건 정도가 있는데요. 작년 11월 기준이기 때문에 국토위에서 심사를 더 거쳤다면 더 추가가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국의 사례가 1,944건 정도가 됩니다. 이 건수에서 10% 정도 그 이상을 부산이 차지하고 있다는 걸 봤을 때 전국에서 결코 적지 않은 숫자라는 부분이고요.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20, 30대입니다. 네, MZ세대네요. 83% 이상이 지금 부산시에서는 피해자로 집계가 되고 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더하여 이번에 부산의 피해 사례를 제가 한번 받아보면서 도대체 어떤 부분이 원인이었는지를 좀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거의 950건 이상이 이 갭투기로 인해서 전세 사기 피해가 되었다라는 부분. 네. 이어서는 뭐 신탁사의 동의가 없는 무권 계약이 그리고 중요 사항에 대해서 허위로 고지를 하거나 보증보험을 들지 않은 사례가 119건으로 이렇게 연이어서 원인이 발생된 만큼 이에 대한 예방책도 지금은 집중을 해야 할 때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번에 참 의미 있는 판결이 나왔다고요, 그죠? 공인중개사도 책임이 있다는 건데 그런 판결을 하게 된 근거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제 법원은 공인중개사들이 임차인들에게 건물 근저당에 대한 설명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라고 봤습니다. 건물 근저당에 그러니까 대한. 이제 근저당이라는 것을 쉽게 설명드리면 집주인의 재무 상태가 그렇게 탄탄하지 못하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근저당이거든요. 그러면 이 근저당이 얼마나 위험한지 이 건물이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해서 임차인들에게 설명을 해줬어야 되고 또 추후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어떤 소스를 공인중개사들이 할 의무가 있다라고 법원은 판단한 겁니다. 하지만 이번 전세 사기에 연루되어 있던 공인중개사분들은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원에서 30% 정도의 피해금을 보상하라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이번 그런 판결을 계기로 해가지고 공인중개사 분들도 좀 책임감이 있는 직업의식을 가지면 좋겠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전세 사기에 오히려 가담을 한 공인중개사도 있잖아요.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실제로 가담을 한 경우에서도 악의적으로 공인중개사들이 중개활동을 펼쳐온 것들이 드러났습니다. 물론 다수의 분들이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해주고 계시겠지만 깡통전세 계약을 유도하는 경우가 있다거나 그리고 전세금을 주택 가격보다 높게 계약을 유도하는 업계약에 대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더해서 법정 중개보수를 초과한 경우도 있었고 또 공인중개사는 한 명이지만 중개보조원을 여러 명 두면서 불법으로 이 공인중개 현상이 일어나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결국은 이 직업 윤리와 더해서 우리 지자체에서도 최근에는 이런 사례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코디네이터에 대한 부분을 신설을 해서 청년들의 계약 과정에 동행을 하는 서비스를 하는 만큼 공인중개사 협회도 그렇고 주택관리사 협회나 그리고 여러 가지 지자체에서도 조금 더 촘촘한 감시망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이제 공인중개사가 되려면 1년에 시험을 합격해서 자격증을 취득하게 됩니다. 이 공인중개사 앞에 보면은 공인이 붙어 있잖아요. 이 공인이 뭐냐면요. 국가에서 어떤 물건이나
행위에 대해서 국가에서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공적으로 그러니까 인정된. 국가가 공적으로 네네, 인정해준 네네. 중개사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자격증이랑 질적으로 차별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중개사분들은 공인인 만큼 직업적인 소명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번 전세 사기에 연루된 케이스들을 보면 이 물건이 하자가 있음을 알고도 중개를 한 분들도 계시고요. 또 의도적으로 조직원에 가담해가지고 전세 사기에 가담한 중개사분들도 있으셨어요. 저는 중개사분들이 본인들이 공인, 국가에서 인증해준 사람들이라는 것을 한 번 더 인식하고 직업윤리의식을 조금 제고해줄 필요성이 있겠다라고 봅니다. 조금 전에 그 코디네이터 이야기 하셨잖아요. 물론 대부분이 이제는 아시겠지만 그래도 한 번 더 만약에 우리가 전세 계약이나 또 할 때 코디네이터의 도움을 받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이제 16개 구군에서 점차적으로 서비스가 시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부산시 같은 경우는 올해부터 이제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전세 계약이나 월세 계약을 하게 될 때 이러한 임대차 계약서를 사용을 하거나 쓰는 과정에 있어서 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이 정책 서비스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네. 시에서 신청을 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구군에서도 조금 더 세부적으로 구청에서도 이 부분을 관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번에 이런 판결이나 이런 단속 같은 게 결국 부산 전세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겠죠? 네, 아무래도 이제 문제 있는 물건을 중개하게 되면은 법적 책임을 가질 수도 있다라는 걸 인식하게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분들 스스로도 내가 조금 더 조심해서 중개 행위를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안전하게 중개 행위가 일어날 것으로 전망하고요. 하지만 공인중개사분들이 상고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우리 상고심에서 어떤 판결이 일어날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선은 임대차 보호법을 포함을 해서 우리가 그동안 조금 놓치고 있었던 사각지대들에 대한 발견은 충분히 여러 사례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안전한 중개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제도 개선에 대한 부분도 좀 더 신속하게 처리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부산시청 앞에는 매일 1명 이상의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부산시장님과의 면담을 요청하는 1인 시위를 지금 거의 몇 주째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차가운 바람 속에서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신들의 상황을 조금이라도 더 들어주고 포용해달라라는 이야기, 무조건적인 지원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들어달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좀 더 소통의 행정이 필요해 보이고요. 이에 대한 부분으로 실제로 대전에서는 대전광역시장께서는 피해자를 직접 초청한 간담회도 열었었거든요. 좀 더 우리 행정이 유연하고 혁신을 할 수 있으려면 적극적인 수요자 중심으로 이어져야 된다라고 보입니다. 네, 이번 판결로 인해서 공인중개사의 모든 집단이 마치 잘못된 집단인 것처럼 이렇게 매도당하면 안 되겠다. 일부 이 일탈 행위를 한 중개사분들이 문제인 것이지 모든 중개사가 마치 잘못된 것처럼 또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되겠다는 우려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출산율이 급락하자 그 여파가 산부인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장군에서 24시간 분만실을 갖춘 두 병원 중 한 곳이 산부인과 폐과를 결정했습니다. 이제 애 낳을 곳마저 부족합니다. 기장 정관의 한 중점병원. 기장에서 24시간 분만실을 갖춘 산부인과 두 곳 중 한 곳입니다. 이 병원 산부인과와 산후조리원이 다음 달부터 문을 닫습니다. 해당 병원은 아이 낳는 산모가 줄어들다 보니 경력난을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입장. 할수록 이제 힘든 거죠. 계속 폭이 커지고 산모가 줄어가고 있는 상태라서. 피해는 오롯이 환자 몫입니다. 실제로 최근 5년간 부산의 분만 병상 수는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난해 산부인과 전공의 지원자 수도 부산 지역 3개 대학병원에서 1명도 없었습니다. 태어나는 아기가 적다 보니 병원도 의사도 줄어들면서 인프라가 약화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중구 등 부산 지역 4곳에는 24시간 분만실이 한 곳도 없는 등 지역 간 분만시설 격차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분만 환경이 점점 안 좋아지는 것이 지금은 시작이고 이미 몇 년 전부터는 중소도시에서부터 시작됐고 지금은 이제 대도시로 이제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정부는 지난해 전국 250개 자치단체 중 43%를 1시간 이내 분만실이 없는 분만 취약지로 분류했습니다.
네, 부산이 제2의 도시고 그다음에 자치구, 각 구마다 자치적인 그런 행정을 하는데 어떤 구에는 지금 산부인과가 없다라고 하는 거는 좀 심각하게 들리는데요. 네, 이제 산부인과가 줄 폐업을 하고 네. 있습니다. 이 산부인과들이 사라지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봅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이 산부인과가 산과랑 부인과로 나뉘거든요. 근데 이제 저출산이 많이 되다 보니까 지금 부산시에 한 1만 4천여 명 정도 매년 태어나고 있는데 이제 산과를 운영할 수 있는 병원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산과를 태어나는 아이들이 작으니까 이제 병원이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그게 첫 번째 폐업 이유로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출산 문화의 변화입니다. 이제 전통적으로는 뭐 동네에 있는 병원이나 조산원에서도 사실은 출산을 예전에는 많이 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출산부터서 너무 고강도의 케어를 해야 되는 이 문화가 정확하게 자리 잡았기 때문에 사실은 동네에 있는 작은 병원보다 대형급 병원에서 출산부터 그리고 산후조리까지 원큐에 해결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아주 큰 병원을 선호하는 현상이 생겨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자본이 없는 작은 영세병원들이 거대 규모의 큰 병원들을 이겨내는 데는 무리가 있다. 부인과로만 살아남을 수가 없기 때문에 줄폐업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진단합니다. 산부인과뿐만 아니라 지금 소아과 이런 것들이 공백이 많이 생기면은 이건 전반적으로 부산의 의료 체계에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실제 상황이 좀 어떻습니까? 병원이 생명의 존엄함을 유지하고 건강을 지키기 위한 숭고한 일을 하는 기관인 만큼 그에 대한 수익으로 인한 경영에 대해서도 현실적인 고민을 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저출생이 이어진다라는 이야기는 결국은 산모가 줄고 있다라는 것이고 또 어린이도 줄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연결되는 산부인과에서 산과와 그다음에 청소년에 대한 부분, 어린이에 대한 진료 대상이 낮아지는 만큼 이에 대한 과의 선호도가 낮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이 첫 번째이고요. 더해서 지금 24시간 정도로 응급진료가 필수적인 이런 어린이에 대한 의료 체계라든지 그리고 산모에 대한 의료진 수급 자체도 좀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의료 수가가 낮았다는 부분도 있지만 민원에 조금 더 취약하다는 부분이나 그리고 항상 응급에 대한 대기를 해야 된다는 부분이 의료진에게는 또 다른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러한 환경에서 우리가 당장 청년의 인구를 늘릴 수도 없고 출산에 대한 인구나 혼인율을 당장 늘릴 수 없다면 이 의료진의 이야기를 조금 더 경청을 하면서 필수 의료에 대한 것을 확보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부산시는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사실은 지금 가장 우려되는 과가 산부인과랑 소아과거든요. 그런데 산부인과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부인과 진료를 할 수 있는 영역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의 시급한 조치책은 내어놓지 않았지만 소아과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은 계속 있지만 의료진이 없는 사태가 우려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의과생들이 이제 인턴 과정을 마치고 전공의를 선택할 때 소아과로 유도하도록 우리 부산시에서는 매월 10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해 주기로 했습니다. 100만 원의 수당 그러니까 지급. 소아과 전공의가 되면 100만 원씩 현금 지원을 해 주는 거죠. 그런데 저는 사실 실효성에 있어서 굉장히 부족했던 지원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의사분들 같은 경우에는 전공의 과정이 끝나고 전문의가 되면은 기본적으로 연봉이 3억에서 4억이 넘어가거든요. 그런데 레지던트 기간 4년 동안 100만 원씩 지원해 줘도 5천만 원입니다. 이분들을 붙잡아둘 그 정도의 가치가 없는 금액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의료 현장에서도 노력은 좋았으나 실효성은 좀 부족했던 대책이었다고 평가하는 만큼 부산시에서도 소아과나 부인과로 우리 전공의들이 진출할 수 있도록 또 다른 대책을 좀 추가적으로 내어놔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부산시가 응급의료 지원단을 설치를 해서 응급의료 대응을 하겠다라고 내놓은 대책 중에 하나가 지금 월 100만 원 정도의 수당을 지급하겠다라는 내용이고 시립아동병원도 점차 건립하겠다라고는 합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낮은 의료 수가의 개선은 반드시 되어야는 합니다만 이 100만 원이 그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여서 좀 회의적이고요. 그리고 수가에만 또 집중을 하다 보면 병원 간의 연봉 전쟁이 일어날 수가 있어서 대형 병원으로의 쏠림 현상이라든지 그리고 의료진에 대한 쟁탈전이 또 벌어질 수가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부작용도 좀 고민을 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은 부산에서
의대를 졸업을 해도 수도권에 개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맞습니다. 사명감을 가지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명감에 더해서 우리 부산에서 이 필수 의료 인력으로 성장을 했을 때 어떠한 비전이 좀 있고 좀 더 구체적인 계획을 가질 수 있는지를 고민하는 것이 지자체의 역할이라고 보입니다. 산부인과 폐업이 속출할 만큼 저출생 문제가 심각하자 정치권도 관련 총선 공약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인구 소멸 문제를 전담할 정부 부처를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는데 박형준 부산시장도 인구 지역균형발전부 신설을 정부에 제안했습니다. 가칭 인구위기 대응부를 신설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은 결혼 출산 지원금과 주거 대책을 강조한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결혼, 출산, 양육을 망라하는 획기적인 정책 패키지를 준비했습니다. 모든 신혼부부의 기초자산 형성을 국가가 직접 지원하겠습니다. 우선 결혼 10년 차까지 2자녀 이상 가구에 분양전환 공공임대 아파트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동수당은 8살부터 17살까지 월 20만 원씩, 펀드는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 10만 원씩 정부가 준다는 현금성 공약까지 포함됐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급여 등을 강화한 정책 공약으로 맞섰습니다. 첫 번째 공약으로서 오늘 저출생에 대응 공약을 동료 시민 여러분들께 배달하고자 찾아왔습니다. 국민의힘은 일과 가정 그리고 기업 모두의 행복을 위한 에코시스템을 정립하겠습니다. 부총리급 인구부를 신설해 저출생 대책을 총괄하고 아빠들에게 1개월 출산 유급 휴가를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육아휴직은 신청만 하면 별도의 승인 절차 없이 개시되고 초등학교 3학년까지는 자녀가 아프면 돌볼 수 있도록 연 5일의 돌봄 휴가도 주기로 했습니다. 저출산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인구부처를 신설한다가 오랜만에 여야가 같은 생각으로 이렇게 힘을 모았는데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죠. 네, 결국은 지금 이렇게 저출생 인구 정책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라는 것의 반증이기도 하고요. 대다수의 선진국들이 고민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2005년부터 이 저출생 고령화 대책위원회가 대통령 직속으로 설립되면서 계속 논의를 해오고 있지만 뚜렷하게 개선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번 총선을 기점으로 좀 더 보다 실효적인 정책을 내겠다라는 것이 양 정당의 의견인 것 같습니다. 우선은 저희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서는 이재명 대표께서 이번에 결혼, 출산, 양육을 모두 망라하는 관점으로 좀 통합적인 관점으로 정책을 내놓았는데요. 주거에 대한 부분 그리고 자산, 돌봄, 일가정 양립을 좀 골자로 해서 나와 있습니다. 좀 특이한 정책을 좀 말씀을 좀 드리자면 2자녀의 경우에는 24평, 그리고 3자녀의 경우에는 33평의 주택을 각각 분양 전환할 수 있는 공공 임대 방식을 제공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또 신혼부부들에게는 10년 만기로 1억 대출을 실행을 해주는데 자녀 수에 따라서 원리금을 차감해 주겠다라는 이러한 방식으로 조금 더 자립 자산이나 기초 자산에 대해서 강조를 하는 정책들이 펼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형준 부산시장도 시도지사 협의회에서 그 인구부 설치를 건의를 했다는데 그 내용 좀 알려주시죠. 네, 먼저 우리 입법부죠. 어떤 행정을 하던 입법부에서 법으로 먼저 선언적으로 헤어줘야지 행정이 진행될 수 있거든요. 여당 대표와 야당 대표가 이 인구 문제에 대한 정말 절실한 마음으로 먼저 화제를 던져줬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입법이 되고 실제로 정부에서 시행을 하게 된다면 그것들을 실행해야 되는 사람들은 시도지사들이거든요. 그리고 시도지사 협의회의 면면을 살펴보면 이 시장님들과 도지사분들의 당이 또 다 달라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 17분들이 모여서 똑같은 아젠더에 대해서 논의하고 이것을 정부에게 건의하겠다라는 아이디어는 최근 몇 년간 우리나라 정치에 이렇게 좋은 상황이 있었나 정말 모범적이다라고 평가하고 싶고요. 박형준 회장께서 이 시도지사 협의회 회장이십니다. 네. 이 회장 자격으로 이 안건을 제안해줬기 때문에 다음 열리는 이 협의회에서 안건이 무난하게 통과돼서 정부에 꼭 전달이 될 것으로 저는 전망합니다. 사실은 지금까지 그 인구정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온 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있었거든요. 네네. 있었는데도 역할하는 걸 별로 보지를 못했고 또 이제 새 부처를 만든다고 하는데 과연 그런 부처를 만드는 걸로 해가지고 문제 해결이 가능할까?
이런 시선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동안 저출생 해결책에 대해서 정말 많은 정책과 정부 정책과 정당 정책들이 펼쳐져 왔는데 그동안 펼쳐온 이 정책과 예산을 한 번이라도 모두 다 쏟아내서 정리를 해본 적이 있는지를 좀 묻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KPI를 설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 정책을 펼치기 전에 우선적으로 이 정책의 실효성과 그리고 좀 미비했던 부분을 점검을 한 다음 거기에 더해서 지금부터 펼쳐질 인구 정책과 그리고 미래 세대들의 수요, 니즈를 조금 더 파악을 해가면서 적용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입니다. 더해서 이 부분은 물가 인상이라든지 주거 안정 그리고 일자리나 환경 등 모든 내용이 좀 총망라되는 영역인 만큼 또 하나의 부처를 신설을 해서 오히려 단절 행정을 만들 것이 아니라 양성평등에 대해서 고민을 하며 정책을 만들듯이 저출생과 고령화에 대한 부분을 전 부처가 좀 논의를 하고 그것을 통합해서 실효성을 관리를 하는 그러한 부처로서의 역할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보입니다. 네, 이제 위원회에서 제대로 된 역할을 못했고 또 결과물을 가지고 오지 못했기 때문에 더 상위 개념의 그러니까 부총리급의 네. 이런 기관이 필요한 것입니다. 과거 우리가 역사에서 보면 문화와 체육의 영역이 너무 중요해지니까 공보부와 문교부에 있던 일부 영역들을 떼서 체육관광부를 만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관광과 체육에 있어서 선도적인 국가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정말 인구 방어에 절실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상설위원회보다 더 상위 버전의 어떤 부처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라고 저는 봅니다. 상설위원회가 아니라 대통령 직속위원회지요. 그러면 대통령 직속이 보다 더 높을 수 있는 위원회가 있는지 의문인데 가장 중요했던 부분은 대통령 직속위원회임에도 불구하고 권한과 예산이 적었다라는 부분입니다. 예산 배정에 대한 집행 권한이 없었던 만큼 이 한계가 분명했던 부분인데요. 결과적으로는 현실적인 재원과 구조에서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통에 대한 부분이든 환경에 대한 부분이든 그리고 산업이나 일자리에 대한 부분 각 부처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 부처에서 반드시 저출생이나 고령화 인구 정책을 해결할 정책과 사업을 만들어서 시행을 하게 하고 그것에 대한 큰 틀을 관리하고 짜는 것이 위원회에서의 역할을 조금 더 명확하게 할 수 있지 않나. 부처 신설을 하게 되면 또 돈이 들고 또 행정력이 들거든요. 네. 이제 그에 대한 부분을 지금 기존에 있는 것을 모두 한번 천지개벽을 하는 자세로 접근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라고 보입니다. 네, 이제 대통령 직속위원회이자 상설위원회이죠. 두 개 다 맞는 말씀이고요. 그런데 대통령 직속위원회는 위원장이 장관급입니다. 우리가 부처들 중에서 왜 기재부를 가장 높게 평가하냐면 장관 겸 부총리죠. 부총리 겸 장관인 거죠. 그래서 지휘 권한이 더 막대하고 서열이 높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구부 같은 경우에도 지금 부총리급으로 하자고 하는 겁니다. 지금의 이 대통령 직속위원회는 장관급이거든요. 그래서 부총리급이 되면 더 권한도 막강해지고 더 예산도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가 절실한 만큼 그렇게 격상하는 것은 저는 옳다라고 봅니다. 여기에 그 이민 정책도 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구 정책으로 본다라고 하면 이민 정책은 피할 수 없는 정책입니다. 그리고 정말 많은 유학생들도 현재 한국에서 유학을 하고 있는데 부산시만 하더라도 외국인에 대한 외국인 주민 조례가 있지 유학생을 별도로 관리하거나 이들이 취업으로 연계가 돼서 사회 구성원으로 가는 부분에 대한 고민은 없습니다. 그래서 새로 지금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 연구 중인데요. 이민에 대한 부분도 조금 더 다각화와 포용화된 사회에 조금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사회적 문화에 대한 개선을 얼마나 이끌 수 있느냐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제 양당의 대표께서 이 제안을 해주셨으니까 분명히 국회에서 또 인구부 설치에 따른 특위가 아마도 구성될 전망입니다. 이번 특위에서는 이 협치를 시작한 만큼 끝까지 파행 없이 또 회의 중에 또 진영 싸움 하지 말고 끝까지 국민들께 중요하죠. 좋은 모습 보여서 정말 평화로운 인구부가 설치돼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져주면 좋겠다라는 마음입니다. 오늘도 두 분 고맙습니다. 네. 부산지법 형사 6부는 3년 전 장례식장에서 난투극을 벌여 재판을 받아온 부산의 양대 폭력 조직 신 20세기파 조직원 7명에게 징역 최대 6년을, 칠성파 조직원 2명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시민과 유족의 시선을 무시한 채
상대 조직에 폭력을 가한 죄질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정유정이 억지 반성문을 제출한 증거를 검찰이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정유정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정 씨가 가족과 구치소에서 만나 억지로 반성문을 적었다는 내용이 담긴 녹취록과 파일을 새로운 증거로 제출하며 사형을 선고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2029년 12월 가덕도 신공항 개항에 맞춰 공항과 부산 도심을 연결하는 도시항공교통, 즉 UAM이 운영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가덕도 신공항 건설 기본 계획을 고시했고 부산시는 신공항에서 북구 덕천교차로까지 있는 1노선과 다대포, 이기대, 기장군을 잇는 2노선 등 도심과 공항을 20분 만에 이동하는 UAM 2개 노선의 운영 계획을 밝혔습니다. 강서구 식만동과 사상구 삼락동을 잇는 대저대교 건설 사업이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해 오는 6월 착공할 전망입니다. 반면 지역 환경단체들은 낙동강 하구의 멸종위기종 서식지가 훼손될 거라며 대저대교 건설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한국공항공사에 따르면 지난달 김해공항 국제선을 이용한 승객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의 91.5%까지 회복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한 해 김해공항 국제선 이용객은 652만 명으로 2019년에 68% 수준으로 집계됐으며 이번 달 하루 평균 이용객은 2만 3천 명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오늘은 저출산 얘기를 집중적으로 나눠봤는데요. 하나 덧붙이겠습니다. 지난해 부산의 조출생률, 그러니까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가 3.5를 기록했습니다. 이게 전국에서 전라북도 다음으로 낮은 수치입니다. 더 안타까운 건 부산보다 인구수가 29만 명이 적은 인천의 출생아 수보다 부산의 출생아 수가 지난해 더 적었다는 겁니다. 제2도시 위상마저 흔들리고 있습니다. 시사포커스인 다음 주 일요일 아침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No, I'm not colorblind. I know the world is black and white.